요즘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부동산 하락이 절대 진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대출이 마르기 시작했고 거래량이 얼어붙었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조금씩 하락 거래가 잡히기 시작했죠. 꾸준히 뉴스에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끌한 사람들이 곡소리가 난다는 뉴스나 유튜브 영상도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집값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으니 이제는 빠질 때가 되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부동산이 완전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상당히 일시적이고 표면적이라고 느껴지는 반면 훨씬 근본적인 현상들은 변하지 않았거나 더 악화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세 하락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이 심각하게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압도적인 공급 부족입니다. 하락을 주장하는 분들은 수요의 변화를 문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는 정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급처럼 통계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가 개입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심리는 상승장에서 함께 오르고 하락장과 횡보장에서 함께 떨어진다는 점에서 정확한 예측과 분석이 어렵습니다. 지난 5년 이상 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분석해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시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공급 부족을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공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축과 구축이죠. 신축은 새롭게 지어 분양되는 것이고 구축은 기존에 있던 것들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입니다. 먼저 신축 주택을 지으려면 비어있는 택지에 짓거나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까울수록 택지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정책적으로 대규모 토지를 매입해서 택지화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이 방향에서 신규 주택 공급의 대표적인 방안은 3기 신도시입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는 단기적으로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아직 토지 수용조차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내려야 하는 부동산 결정에 도움이 되기 어려움은 물론이고 진행 속도가 더딘 곳은 재개발 재건축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기 신도시 이외의 신규 주택 공급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공급되는 세대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재건축은 지난 수년간 큰 장벽에 가로막혀 왔습니다. 대표적인 요소가 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안전진단은 쉽게 말해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야만 재건축을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적당히 낡은 정도로는 통과할 수 없고 사람이 살기에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이후 시세 차익에 최대 50%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소유주 입장에서는 재건축하고 싶어도 웬만큼 낡아서는 불가능하고 겨우 안전진단에 통과해서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해도 막상 돈이 많이 안 남을 것 같으니 사람들이 투자를 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까지 통과해서 철거와 이주까지 완료한 다음 신축주택을 짓더라도 분양가 상한제의 함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수도권에서 제일 가성비가 좋은 집은 신축 분양주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 구축보다 좋은 구조와 시설을 갖고 있는데 가격도 더 쌌기 때문이죠. 지난 5년간 청약이 로또를 넘어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적용되는 한 신축주택 공급은 점점 먼 길을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발맞춰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는 계속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생산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판매 가격을 더 올릴 수는 없으니 건설사들이 굳이 시공할 유인도 사라집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와는 별개로 앞으로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양질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규제들은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2-3년간은 민주당이 주거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정책을 가장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럼에도 개정을 하지 않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정권이 교체되거나 국회에서 국민 여론에 대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신축 공급이 현재까지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앞으로도 신축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 중에 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남은 것은 구축 공급밖에 없습니다. 구축이 활발하게 공급되려면 기존의 집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매도할 유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여러 집 중에 하나를 매도하거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갈아타기 과정에서 매물이 공급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에서 다주택자들은 2020년대부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대부분은 똘똘한 한 채로 부동산을 압축했고 일부 소수는 장기 보유를 감안하고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갈아타기 대상자들의 매물이 시장 수요를 충분히 충족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이 언제나 불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2010년대 초반처럼 하락과 횡보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금리나 대출 규제 등은 변화 속도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변화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양질의 부동산 공급 부족입니다. 신축 공급과 구축 공급이 모두 충분해야 합니다.
지금 포켓몬빵이 그렇듯 과거 허니버터칩이 그랬듯 가격과 희소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결국 공급입니다. 공급이 압도적으로 늘어나야만 시장이 안정됩니다. 최근의 집값 하락은 두 가지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첫째, 재산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6월 1일 이전에 세금을 줄이기 위한 매도 수요. 둘째, 하락세 확인과 정권 교체, 금리 인상 등 혼란에 따른 사람들의 심리 변화. 하지만 6월 1일도 지났으니 매도자 입장에서는 종래의 싼 가격을 유지해야 할 유인도 사라졌고 올해 8월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 시점이 도래한 이후부터 하반기 전세난이 심각하게 도래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다시 상승이 시작되면 수요자들이 이것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떠나서 살거나 주거 형태를 현저하게 다운그레이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결국 공급은 계속 부족한 상황에서 집값은 더 오를 요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살 수 있다면 언제든지 실거주 한 채는 사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통이나 학군 등 자신과 가족에게 가장 양보할 수 없는 가치들을 중심으로 접근 가능한 매물들을 살펴보고 가장 좋은 대출을 실행하여 집을 살 수 있다면 그 대상이 지금 성에 차지 않더라도 일단 취득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집값이 오르는 수준에 비례해서 자산을 공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채권이든 달러든 적절한 자산군에 충분히 공부하고 투자하여 수익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을 취득할지 말지 고민 중인 분들에게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짧은 영상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충분한 내용이 이 책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일독을 권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